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리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정기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자기애성 성격 장애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연인을 가지고 있다. 그때 이제 제가 고통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었어요. 그쵸? 그만큼 좀 힘들다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두 번째 이야기는 그렇게 했었고요. 자, 오늘 세 번째 지금 보신 것처럼 세 번째는 나르시시스트가 지배하는 직장, 그러니까 즉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가 직장 상사? 네, 이렇게 있다. 그런 직장 생활은 어떨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PPT를 조금 준비했어요. 이제 그래서 뭐 이렇게 간략하게 좀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에게 여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난 시간까지 두 가지를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셨나요? 뭐 진짜 나도 해당이 된다. 뭐 이렇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먼저 제가 PPT를 좀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보시죠. 네. 자, 권력자 나르시시스트의 8가지 유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지난 시간에부터 계속 제가 이 저자가 쓴, 네, 누구죠? 이게, 샌디 호치키스 저자가 쓴 박사님이죠? 이분이 쓰신 나르시시즘의 심리학. 자, 이 책을 기반으로, 서적을 기반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것도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권력자, 자기애성 성격 장애 8가지 유형. 자, 먼저, 우리가 여태까지 자기애성 성격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징적인 게 있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예. 가급적이면은, 마주치면 좀 힘들겠죠. 예. 항상 말씀드렸지만 상담 장면에서도 예, 저희 상담자들끼리 하는 말이 이게 있어요. 그게,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상 경계성 성격 장애, 그리고 지금 하는 자기애성 성격 장애 같은 경우가 상담자 자체도 굉장히 힘들게 상담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성격 유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긴 합니다. 자, 이들이 보이는 게 보통 우리가 거만하다라는 표현 많이 하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굉장히 착취적이고 통제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는 너무 자기 세계에 갇혀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부인을 잘 받아들이기 힘들고, 글쎄요, 이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의 의미를 알까? 그 생각은 잠깐 드네요. 이게 말을 하다 보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좀 어떤 유형, 8가지 유형 중에 어떤 게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자, 첫 번째 유형인데요. 가정 같은 하고 물음표가 붙었어요. 가정 같은 직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여기 지금 이제 서적에 나와 있는 이제 어떤 여성분이 있어요. 이제 이 여성분이 실제로 상담 장면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셔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벨린다라는 이제 어떤 여성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여성분이 오셔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 이 여성분이 자기애성을 가진 게 아니라 이 여성분이 현재 속해 있는 직장에 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 여성분은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벨린다라는 그 여자분이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상담 장면에 오게 되면서부터 내가 아니라 그들이었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지금 사실 저는 이 책을 이제 보고 다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있었는데, 대부분 대기업 같은 경우도 좀 그런 경우가 많지만 중소기업이거나 좀 자그마한 회사다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가족 중심의 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덜어 있죠. 여기도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사장님이 남자분인데 예를 들어 상무가 와이프고 부장이 동생이고 또 과장이 딸이고 이러면서 어떤 주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과 평사원 같이 섞여서 가족들이 이렇게 운영하는 회사다 이러면 사실은 이제 이런 분위기를 갖고 싶어 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가족이니까 이 가정에서의 가족 관계와 직장에서의 가족 관계가 분리가 되는 건 사실 일반적으로 좀 어렵겠죠. 자, 그래서
가족 중심의 어떤 회사 경영을 하고 있는 곳에 타인이, 외부인이 들어가게 되면 알게 모르게 너도 우리의 가족처럼 함께 생활을 하자라는 그런 무언의 압력 같은 것들이 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벨린다란 여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장에 들어갔더니 뭐 사장님, 그리고 뭐 와이프, 뭐 자녀, 뭐 형제 할 거 없이 온 그 가족들이 다 한 직장에 같이 막 이렇게 직급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아무래도 좀 눈치도 보이고 쉽게 직장 동료 애를 가질 수는 없는 분위기이긴 했겠죠. 자, 그러는 와중에 이 벨린다라는 여성분은 사실상 굉장히 이제 여기서 표현하기는 굉장히 현실주의적이고 그리고 좀 똑똑한 면을 가지고 있는 또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인 그런 뭔가 이렇게 능력도 출중한 그런 여성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여성분이 이제 이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는 한 가족 뭐 이런 식의 뭐 압력을 받았겠죠. 자,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그 많은 이제 사람들이 막 계속 이제 이렇게 뭔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 벨린다에게 압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러면은 너는 좀 우유부단한 것 같아. 뭐 이렇게 그리고 일 처리를 좀 깔끔하게 못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일을 계속 이제 일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또 이 벨린다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뭐 남자친구가 있냐, 뭐 언제 만났냐, 막 이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친근해지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긴 하지만 또 그 어떤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건 직장이기 때문에 직장에서는 아무리 이제 그 동료 간의 동료애도 중요하지만 과도하게 그 직장의 동료의 뭐 사생활을 캔다거나 이런 건 사실 좀 부담스럽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자꾸 하다가 이 벨린다라는 여성이 너무 좀 자기네가 보기에는 확 하고 합류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해서 계속 이제 질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책에도 나와 있는 예를 들면 보통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직장 상사다 그러면 뭐 이런 거를 많이 내세우죠. 우린 다 한 가족이야. 우리는 한 식구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사실은 한 가족이 될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이 될 수 있나요? 아니죠. 직장이란 거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어떤 뭐 그 자금을 우리가 어떤 뭐 자본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좀 대우가 그러면 언제든지 이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받는 급여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충분히 이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잖아요. 물론 뭐 또 내가 뭐 어떤 책임과 무책임하게 뭐 버리고 가고 그런 건 좀 책임 부분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들은 계속해서 벨린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가족이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막 아우르면서 그러다 보니까 직장 동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친한 사이고 우리는 또 한 가족이니까 나 오늘 어디 가는데 우리 집에 와서 애 좀 봐줘. 뭐 이런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나 우리 집 이사 가는데 와서 이삿짐 좀 날라줘. 뭐 이런 식의 개인적인 부탁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게 얘기하면 가족이라고 포장은 됐지만 사실은 어떨까요?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 내가 너에게 월급을 주니 너의 인생의 일부도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는 너는 다 해야 돼. 뭐 이런 식의 사고를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떠신가요? 혹시 주변에 이런 분 계신가요? 곤란하겠는데. 자, 두 번째 좀 보시겠습니다. 자, 2번 수치심 떠넘기기와 희생양 만들기. 네, 자, 수치심 떠넘기기와 희생양 만들기. 자, 이 서적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나르시스트. 네, 이게 발음이 저는 사실 좀 어려워. 나르시스트가 아니라 나르시시스트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들이 보이는 그 성향 중에 하나 가장 좀 두드러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굉장히 변덕스러워요. 예, 그리고 그 변덕스러운 기질과 분노를 좀 조절을 잘 못하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불능이다라는 그런 좀 많이 갖고 있죠. 자, 그런데 또 그렇기 때문에 변덕스럽기 때문에 굉장히 변덕스럽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게 좋았다가 갑자기 싫어졌다, 이제 이렇게 변덕을 부리고, 또 뭔가 내가 수치심을 딱 느꼈다라고 생각할 때는 완전히 폭발적인 분노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런 것이 자기들에게 굉장히 약점이라는 거를 알고 있죠. 물론 의식적으로 알고 있다고는 생각 안 해요. 거의 무의식적으로는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의외로 나와 같지 않은 내지는 내가 갖고 싶었던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지없이 깎아내리기가 바쁘죠. 왜? 그게 결국은 예를 들어 이제 여기 벨린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성적이고 조금 침착하고 그리고 현실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여성분인데 이렇게 변덕스럽고, 예, 변덕이 죽을 듯하게 막 왔다 갔다 하고, 또 그러고, 또 어떤 때는 막 굉장히 발작적으로 막 분노가 일어나고, 이렇게 자기네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그게, 저게 이렇게 좀 뭔가 깊은 데서는 좋아 보이겠어요. 예, 좋아 보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무의식적으로는 그렇게 느끼는 순간, 의식적으로는 그걸 어떻게, 네, 깎아내려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왜? 그러면 저런 성격을 인정해주면 반대인 나의 성격은 자기성 성격 장애자들이 인정을 하기가 쉽지는 않죠. 너는 성격이 그렇게 참 좋구나.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기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남을 칭찬하지를 잘 않죠. 예, 언제나 남의 단점을 아주 막 꼬집어내는 성향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좋더라라는 얘기는 잘 없고 누구는 이래서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참 많은 편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상대로 인해서 느끼게 되는 이 수치심을 바로 상대에게 떠넘겨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신 것처럼 희생양을 만든다라고 했는데 보통 아마 우리가 어느 모임이나 가면 반드시 이런 분들이 몇 분은 꼭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험은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분위기가 좋았다가 이상하게 한 사람을 왕따시키는, 예. 그 사람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묘하게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되는, 네. 그래서, 어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꼭 누군가를 끄집어내서, 너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모든 책임을 떠넘기게 되는 그런 어떤 반드시 타겟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성 성격 장애자들은 본능적으로 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희생양으로 얘가 딱이다. 얘는 이거다. 이거를 희생양 이렇게 단어로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의원 중에 알죠. 쟤는 내 밥이야. 우리 흔한 표현으로 그렇게 말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벨린다도 직장 생활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꼼꼼하게 일을 잘하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자기 회사에 필요한 건 알지만 갖지 못한 걸 가진 벨린다에 대해서 그거를 부각을 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거를 단점처럼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너는 너무 꼼꼼한 게 아니라 넌 너무 완벽주의야. 너무 피곤하지 않아?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네. 원대한 비전. 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이렇게 원대한 비전 이렇게 딱 떠오르시는 분 없으세요? 자, 대부분 사실은 이제 어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분들이 좀 종종 있어요. 이제 저는 일하는 업종이 좀 그렇다 보니까 사업을 한다. 사업을 아주 크게 벌리는데 야, 사업을 누가 내 돈을 들여서 하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진 아이템으로 그러니까 아이템이 자기가 뭐가 있겠죠. 있으니까 이 아이템 그리고 나의 어떤 리더십, 탁월한 리더십, 뭐 이런 모든 뭐 조직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공하는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사실 그게 얼마만큼 큰 거에 따라서는 자본이라는 게 많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래서 투자자를 구해서 그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자, 그렇게 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부 50%는 맞는 얘기 같아요. 예, 사실 또 그렇게 해서 성공하시는 분들도 꽤 많죠. 자, 그런데 좀 달라요.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어떤 느낌이 조금 하는 걸 듣고 있으면 드냐면, 내 돈이 아니니 남의 돈을 끌어오는 것도 능력이고, 그걸 투자를 받아서 그들의 돈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 뭐 이렇게 조금 약간 느껴지는 요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네. 자,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플랜을 짠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크면 클수록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상당히 외모도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러니까 좀 눈에 띄는 그런 게 뭐 예쁘고 잘생긴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거기에다가 말주변도 굉장히 좋다고 얘기했죠. 말도 잘해요. 예,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기꾼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남의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건데 뭐 이렇게 10억을 뭐 투자하면 뭐 그게 돈이냐 막 이러면서 뭐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는 또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진짜 그 말을 믿고 또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사건도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런 자기애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사업을 성공시켜서 이 사업으로 어떤 거를 앞으로 비전이 뭐고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졌기보다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어느 회사의 대표 CEO가 된 그래서 굉장히 여유롭고 굉장히 뭔가 성공한 사람 그런 그 그림이 자기 머릿속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사업을 함으로써 내가 갖게 되는 어떤 나의 명성, 지위, 그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부의 혜택, 자, 이런 자신의 모습에 심취되어 있다는 거죠. 자기애성, 나르시시스트가 왜 자기애성인지 아시죠? 그 기본 이념. 왜 나르시시스트? 왜 나르시스트라는 그 어떤 왕자가 연못가에서 물가에서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죠. 처음으로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연못에 비친 자기의 모습에 반해서 결국 어떻게 되죠? 연못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자기의 얼굴을 계속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다 거기서 죽었다. 이래서 자기의 사랑에 빠진. 자, 이래서 우리가 자기애성 성격 장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사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목표나 이념과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성공했을 때의 내 모습. 이걸로 인해서 얻게 될 내 명성, 이걸로 인해서 나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추종하고 나를 선망할까. 자, 이렇기 때문에 이들은 항상 그런 꿈을 꾼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들으면 그런 사업이 성공을 할까라고 느낄 만큼의 허황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해가 가시나요? 네, 자, 그럼 다음 네 번째 보시겠습니다. 쓸모있는 존재의 이상화. 네, 여러분, 쓸모있는 존재의 이상화 이러니까 이 제목을 보고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네, 자, 이 서적에 나와 있는 거를 아마 말씀드리면 라고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보통 직장에서 예를 들어 이제 뭐 어떤 권위를 가진 뭐 사장이거나 아니면 뭐 그 밑에 이사, 뭐 상무 뭐 이런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 그러니까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들 주변에는 항상 어떤 사람들이 있죠? 엄청나게 찬사를 하는 그런 어떤 뭐가 우리 흔히 말하는 막 이렇게 딸랑딸랑 막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막 대단하세요, 멋있어요, 막 이렇게. 또 이들은 항상 자신의 외모에 너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뭐 끊임없이 자신의 외모를 가꾸죠. 뭐 이렇게 뭐 피부 마사지부터 헤어스타일 하나부터 모든 것에서부터 다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그런 걸 또 끊임없이 찬사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게 직장이면 또 당연한 것 같죠. 네, 그래서
그런데 보통 여기서 보면 그렇게 자기애성 성격 장애인 직장 상사 옆에서 막 손을 비비고 막 딸랑딸랑 이러면서 계속해서 찬사를 하는 사람들일수록 가만 보면 그다지 업무에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이게 당연한 것 같긴 해요. 어떤 자신의 일에서 업무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굳이 상사에게 막 이렇게 열심히 막 고개 숙이고 막 허리 숙이고 이러지 않아도 자신의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그 업무에 굉장히 바쁘겠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무능력하고 일 처리를 잘 못하는 저 사람이 계속 승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그런 이 표현을 한 건데 그 사람이 그래서 승진을 할 때 우리는 저 사람 완전 능력도 없는데 누구 백으로 저 자리까지 갔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직장 상사다. 그래서 그게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신을 그렇게 막 옆에서 뭐 보필하면서 엄청 찬사를 보내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업무 자체도 보면은 어떤 업무 평가 자체가 나한테 얼마나 살살거리느냐, 나한테 네가 얼마나 아부를 하느냐 이걸 갖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참 옆에서 똑같이 열심히 일했는데 막 쫓아다니면서 막 이런 사람들이 승진하고 열심히 일해서 성과가 있는데 나는 계속 그 자리에 있다. 엄청 뭔가 이렇게 공허함, 배신감을 많이 느끼겠죠. 네, 맞습니다. 자, 다음 보시죠. 자, 5번째, 뻔뻔스러운 착취. 네, 사실상 이 뻔뻔스러운 착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보면 이 서적에서도 나와 있듯이 사실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가장 못 견디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하게 되면 그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스스로를 용납을 못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오는 어떤 뭐 착취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상대에게 우리는 어떤 걸 제안을 하고 뭐 어쨌든 기브앤테이크라는 게 항상 존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뭔가 나를 이만큼 뭔가를 네가 마음을 이만큼 써줬으면 나도 너에게 이만큼 마음을 써주겠다. 내지는 내가 너에게 마음을 쓸 그런 여력이 없으니 나는 너의 마음을 받는 게 부담스럽다라든지. 그러니까 보통은 뭐 똑같이 하는 건 좀 인간적이지 않아 보이긴 해요. 뭐 어려운 사람이 있고 안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안 어려운 사람이 또 친분 관계에서 좀 할 수도 있고 뭐 마음도 마찬가지고 여유 있는 사람이 좀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거로 갖고 꼭 잣대를 대서 뭐 이렇게 저울질을 할 건 아닌데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 그러면 아마 제가 정치인에서 이야기를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보통 네 건 내 거, 내 건 내 거. 자, 이런 게 보통 이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무섭죠? 네, 자, 다음 보시죠. 의기양양해서 분노까지 들끓는 변덕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의기양양해서 분노까지 뭐 들끓는 변덕, 그래서 변덕이 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제가 문득 떠오른 게 있었는데 그 스타들은 미쳤다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거 책에서도 보면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연예인들, 그러니까 뭐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연예인들 중에 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 그리고 뭐 경계성 그리고 양극성 어쨌든 간에 그 책을 쓴 저자는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이런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저도 일부는 좀 공감하는 편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여기 책에서 어떻게 표현을 해놨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대부분 정서적 자기 통제력이 3살배기 아이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변덕스러운 성향은 하이테크 산업이나 화려한 업계에 몸을 담고 있는 젊은 지도자들, 그러니까 소위 브레티 벤처라고 하는 뭐 악동 클럽 뭐 이런 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데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보면 상당히 자신감이 너무 오버해서 막 표현이 되죠. 야, 세상은 다 할 수 있어. 내 거야. 뭐,
끝까지 꺼 막 이러면서 할 수 있는데 또 어떤 순간에 요만한 그냥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그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가 하는데 갑자기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막 모든 그 프로젝트를 막 뒤집어 엎는 다 하나에 뭐 다 집어쳐 뭐 그만둬 막 이렇게까지 해서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을 막 당황하게 만드는 자 이런 일이 좀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직장 상사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직장 상사에 대해서 직장 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직장 내에서 이런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 그러면 얼마나 피곤할까요? 그쵸? 우리 다 같이 우리 팀이 합쳐서 이걸 해내는 거야. 파이팅! 뭐, 저 좀 미리 자료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저기 그럼 너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그래서 아까 떠넘기기, 희생양 만들기, 막 이러면서 질타를 하겠죠? 자, 그래서 또 가다가 뭐 어느 거래처에서 전화 한 통 받더니 갑자기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야, 이거 접어. 하지 마. 됐어. 하지 마. 막 이렇게 한순간에 프로젝트를 막 갈아엎는 이런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피곤하겠죠. 이거 뭐 어디로 튈지 몰라서 항상 조바심을 내야 되는 분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쵸? 자, 다음 보시죠. 자, 시기심. 네, 또 이 시기심만큼 또 나르시시스트,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대표하는 게 또 있을까 싶긴 하네요. 네. 근데 사실은 이 질투, 시기심 이런 거는 뭐 예전에는 뭐 여자들의 전유물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렇진 않죠. 인간은 다 비슷한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여자들이 조금 더 뭐랄까 좀 쉽게 표현을 한다 그러면 남자들은 좀 깊게 뭐 쉽게 표현을 안 한다? 라고 좀 볼 수 있나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시기심, 질투 이런 것들은 나르시시즘 그러니까 거의 뭐 자기성 성격 장애의 대표적인 또 어떤 성격이다 하는데 여기에는 또 이런 게 포함이 돼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제가 방어 기제에 대해서 투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자, 이 투사가 뭐죠? 사실 이 투사라는 방어 기제 자체는 굉장히 원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시적인 거란 뭐냐 그러면은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세련되지 못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투사는 결국은 원래는 내가 너를 시기하고 있는데 이 상대가 대상이 느낄 때는 분명히 내가 너를 시기하고 있어. 그런데 내 눈에는 네가 나를 시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투사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내가 지금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은데 상대방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나한테 뭐 안 좋은 뭐 있어? 나한테 뭐 할 말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상대방이 너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러는데 그래? 이렇게 이게 바로 투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주변에 있다 보면 항상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주체를 보면 누가 나를 음해하고 누가 나를 모함하고 누가 나를 뒤에서 막 나쁜 이야기를 했다라든가 누가 나를 되게 나한테 평상시에 걔가 자격지심을 갖고 있었어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소재가 되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느낄 때는 어떻게 느끼죠? 내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 네가 그런 것 같은데?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처럼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혹은 현실을 제대로 이렇게 항상 자기 위주로 좀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냉정하게 이렇게 봐지지가 않는 거죠. 이성적으로. 그래서 내가 느끼는 거를 네가 느낀다라고 누구를 향해서 네가 나를 향해서 사실 내가 널 향해 느끼는 거지만 그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은 그런 말 참 많이 해요. 아까 누구 봤어? 걔 나한테 어떻게 하더라? 걔 나한테 이런 거 느낀 것 같아. 걔 나 저번에 너 딱 보니까 내가 뭐 샀다 그러니까 엄청 뭐 입을 삐쭉삐쭉하면서 엄청 나 시기하더라 야. 막 이런 식의. 근데 그게 한 번이면 또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는 얘기인데 매번 그 사람 주위에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시기해요. 그쵸?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어쨌든 마지막입니다. 보시죠. 찬사에 대한 목마름. 네, 맞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뭐 쓸모 있는 존재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이 결국은 누가 나를 시기해 모든 게 이렇게 귀결되죠. 모든 거의 끝에는 뭐냐? 그러면
타인으로부터 끊임없는 찬사를 받기를 원하죠. 오, 너 진짜 대단하다. 오, 너 진짜 멋있다. 너 진짜 똑똑하다. 너 진짜 예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결국은 그 모든 나는 되게 우월해. 이거를 누구로부터? 타인으로부터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자존감과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존감 그리고 자기성 성격 장애는 약간은 비슷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자존감이 높은 것과 지금 자기성 성격 장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자기성 성격 장애를 마주하게 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구나 라고 처음에는 약간 오해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굉장히 뭔가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가득 차 있어 보이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말을 하고 말도 잘하고 외모에서 풍기는 것도 외모를 항상 가꾸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결국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외부인 내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너는 되게 우월한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제가 한번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 사실상 이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막연하게 너는 너무 괜찮아. 뭐 예를 들어 와, 너 너무 예뻐.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것도 물론 좋아하겠죠. 예, 예쁘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특히 이 사람들은 그걸 듣고 싶어 하니까.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보다는 너는 고현정보다 이쁜 것 같아. 차이를 느끼셨어요? 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너는 너 자체로서 굉장히 괜찮다라는 거에는 만족을 잘 못하는 성향이 있어요. 누구보다 너가 더 낫다. 그러니까 반드시 비교 대상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형제들 중에도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는데 첫째가 보통 자기성을 가질 확률이 많죠. 아니면 뭐 딸만 많은 집의 아들이라거나 아들만 많은 집의 딸이라거나 약간 특별한 대우를 받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존재, 뭐 장남이다, 장녀다 이랬으면 첫째가 어떤 칭찬을 들을 때는 동생보다 형이, 동생보다 누나가, 뭐 아니면 반대로 됐다고 뭐 누나보다 동생이, 뭐 이렇게 누군가와 비교를 하면서 이 사람의 우월성을 입증해주는 누군가, 이런 찬사, 찬미 이런 걸 굉장히 바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독으로 혼자로서 뭐 너가 이런 거를 해냈다니 참 대단하구나 라는 칭찬보다는 야, 누구는 이걸 못하던데 너는 해냈구나, 이랬을 때 만족감이 극에 달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8가지 직장에서의 이제 우리가 만났을 때 자기성 성격 장애를 만났을 때 이런 유형이 있다라는 8가지를 가지고 오늘 좀 길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런 분들 주변에 계신가요? 상당히 피곤하실 텐데 큰일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는 과연 그러면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들을, 네, 지금은 이렇습니다 라는 유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드렸는데 마지막 시간으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연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아주 멋있는 문구가 있었다라는 거 아주 적절한, 기억하시나요? 여기 들어오려는 자 온전히 자신을 버릴지어다. 이게 바로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들의 방문 앞에 붙어있는 문패라고 합니다. 다 버려라. 날 위해 살아라. 막 이거죠. 그쵸? 자, 어쨌든 또 한 주 재밌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마지막 자기애성 성격 장애 시리즈 마지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